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과 긴장 수위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관영 CCTV는 두 나라의 분쟁 수역에 있는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있는 필리핀군 병력이 중국 해경선을 향해 총을 겨눴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이 총을 겨눴으니 중국 해경도 이 지역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검은 소총 형태의 물체를 중국 해경 장교에게 잠깐 들이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필리핀 측은 아픈 병사를 후방으로 옮기는 과정을 중국 해경이 방해해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군 당국자는 오히려 피해는 필리핀이 봤다. 중국 해경이 병사를 이송하기 위한 고무보트를 물대포로 공격하고 고의로 충돌해 보트가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총기를 들이대는 모습은 없습니다. 같은 현장에 같은 사건을 두고 두 나라의 말이 전혀 다른 것인데요. 두 나라가 각자 공개한 이들 사건은 모두 지난달 19일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해군력과 공군력을 전개하자 동남아 국가들도 군사력 강화에 적극 나서면서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중 필리핀의 행보가 가장 눈에 띕니다. 필리핀은 1999년 세컨드 토머스 암초의 상륙함을 좌초시킨 뒤 이배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10명 안팎의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있는데요. 이에 대응해 중국은 필리핀이 해당 암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맞서면서 해병대원들에게 보급품과 건축자재를 전달하려는 필리핀 해경선을 향해 물대포를 쏘며 저지해왔습니다. 그런데 막강한 중국의 군사력에 할 말을 제대로 못하던 필리핀이 최근 중국에 강하게 저항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중국 해경선을 향해 총까지 겨눈 것은 필리핀이 이렇게 중국에 강하게 나오는 배경, 그 이면에는 어떤 이유와 배짱이 있는 것인지 지난 4월 초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4개국은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해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필리핀이 만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미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 필리핀, 호주 4개국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을 내고 해상협력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2016년 국제상설중 제재판소 PCA 판결이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90%가 자국영해라고 주장하며 PCA 판결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도 즉각 맞불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보이는 행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고 미국은 공식 비공식 채널을 모두 이용해 중국 당국의 전술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폭풍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계속 이 문제에 개입하면서 중국과 필리핀 간 해양 문제에 불협화음을 뿌리고 중국을 거짓 비난해 영내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세컨드 토머스 암초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필리핀 해경이 총부리를 겨누는 사건이 발생하자 중국은 이럴 때를 예상하고 미리 개정한 자신들의 해경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중국 해경법은 관할 해역에서 주권을 침해하는 외국의 조직이나 개인에 대해 무기 사용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을 들이대면 중국은 필리핀이 자신들에게 총기를 겨눴다고 자신들도 무기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인데요. 중국의 속내는 이 지역에서 함포를 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미국 싱크탱크인 독일 마셜 펀드의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는 베이징이 필리핀 선박이나 군대를 직접 공격한다면 워싱턴은 어쩔 수 없이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중 간 중대한 정치적 위기가 발생하고 최악의 경우 더 광범위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 함포 사격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이 지역에서 필리핀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배경은 물론 미국의 지원도 있지만 최근 필리핀이 한국과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하려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필리핀에서는 전임 대통령인 두테르테와 시진핑 중국 주석 사이에 남중국해에 관한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면 합의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현재 필리핀 군인들이 상주하고 있는 분쟁 지역의 함선에 식량 등 최소한의 물자만 보내고 이를 보수하거나 확장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폭로되자 필리핀 내에서는
대체 투테르테가 시진핑과 어디까지 합의를 한 것이냐며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필리핀 대통령은 이전 정권의 합의는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최근 필리핀은 한국을 비롯해 방산 무기 강국들과 접촉하면서 최대한 자국 방어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은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한국산 무기 체계가 많이 수출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산 무기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은 지난 2014년 한국이 제작한 FA-50 경공격기를 채택한 데 이어 이제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보라매까지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핀의 미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10년째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달리 한국은 KF-21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성공하면서 최근 전투기에서 실제 미사일 무장 발사 시험에까지 성공하자 KF-21 보라매가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를 위협하는 필리핀 전투기 사업의 최대 경쟁자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스웨덴은 작년부터 갑자기 필리핀의 빠른 납기를 약속하는 등 한국을 경계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필리핀이 가진 재원으로는 그리펜 전투기 중고 기종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중고도 대당 800억 원에 이릅니다. 따라서 그리펜 중고도 마련하기 쉽지 않은 필리핀의 상황에서는 한국이 제안하는 FA-50 블록 20형 이빠른 시간 안에 전력을 강화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FA-50 블록 20형에는 AESA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이 가능하고 공중 금유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필리핀은 한국에게 의뢰한 전투함 건조비 4차 대금은 납부 완료해 인도네시아와는 전혀 다른 신뢰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필리핀은 현대중공업에 발주한 두 척의 초계함 건조 발주 대금 중 4차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필리핀은 경제 사정으로 인해 동남아에서 가장 뒤떨어진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보다 재정이 훨씬 더 열악한 나라이지만 그래도 한국과 계약한 대로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는 대단한 신뢰를 보여준 것입니다. 필리핀은 그동안 2021년 말 900억 원, 2022년 말 700억 원, 2023년 말 1,400억 원 등 3번에 거쳐 1,400억 원이 넘는 건조 비용을 현대중공업에 꼬박꼬박 지급했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태도인데도 분담을 내지 않고 목리를 부리는 인도네시아를 보다 보니 필리핀의 이런 태도가 더 대단해 보입니다. 필리핀은 이미 한국으로부터 두 척의 초계함을 인계받았으며 앞으로 두 척의 초계함을 인계받을 예정인데요. 두 척의 초계함은 배수량 3,000톤급의 대구급 호위함을 필리핀 상황에 맞게 개조한 함정입니다. 필리핀으로서는 한국이 사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문제가 발생하면 현지의 기술자를 파견해 수리해주고 있어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한국은 30년 이상 운용한 포항급 초계함을 필리핀에 지원한 바 있는데요. 함정이 워낙 부족한 필리핀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필리핀은 지금도 여전히 오래된 함정이라도 지원해달라고 한국에 요청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오래된 함정 8척 중 최소 1척 이상을 필리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필리핀은 한국전쟁 당시 우리에게 파병해준 전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정이 부족하고 재원도 부족한 필리핀도 약속한 함정 건조 비용은 4차까지 밀리지 않고 납부하고 있는 걸 보면 더욱 더 인도네시아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필리핀이 함정 건조 대금을 약속대로 납부하는 등 신뢰를 보이고 있고 한국 역시 최대한 필리핀을 지원하자 두 나라의 신뢰관계는 어느 때보다 탄탄해졌고 필리핀은 이제 호주에게 맡길 예정이었던 원양 초계함을 6척을 한국에게 맡겼는가 하면 잠수함까지 한국에 의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위해 선주문했던 잠수함 건조를 위한 독일제 핵심 부품을 사용해 필리핀에 수백억 원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 1,400T급 잠수함 3척을 주문하겠다고 한 이후 신용장에 서명도 안 하고 구체적인 협상도 진행하지 않아 한국이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필리핀은 최근 미사일 발사에도 성공했습니다. 미 해군 및 호주 공군과 합동으로 진행된 발리카탄 2024 연합훈련에서 필리핀 해군은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호세리잘급 호위함에서 한국이 장착해보낸 해성대함 미사일로 장거리에 위치한 표적함을 정확히 명중시킨 것입니다. 이는 2022년 도입한 해성 미사일이 필리핀 해군의 주력 미사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해성 미사일은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아음속 대함 미사일입니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미군과의 합동훈련 능력을 배양하고 전투함의 장거리 공격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실제로는 미국, 호주, 필리핀이 인도 태평양 해상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합동훈련을 한 것이었고,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한국의 무기체계가 빛을 발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해성대함 미사일은 컬럼비아에 수출된 이후 필리핀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성능을 발휘해 해외 수출에 있어서도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967년 아세안 창립 이후 동남아 국가들끼리는 서로 무력을 사용할 만큼 영내 갈등이 심각했던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필리핀까지도 군사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방위산업은 동남아에서 새로운 수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이나 유럽이 쓰는 첨단 장비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성능과 신뢰성을 지닌 무기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이 주목했던 나라는 러시아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산 무기의 실체가 드러났고, 그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누구보다 가까운 한국이 급부상 중입니다. 필리핀이 8일 열린 발리카탄 2024 훈련장에서 처음으로 한국산 함대함 해성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한국에게서 도입한 필리핀 호세리자람에서 날아간 해성미사일은 12mm 영해밖에 정박시킨 중국산 유조선으로 날아갔습니다. 모의 적함은 훈련에서 해성미사일에 정확히 맞아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처참하게 침몰했습니다. 이 중국산 유조선은 4700톤급 칼라리아호로 필리핀군이 기계 및 전기 문제로 2020년에 퇴역시킨 선박이었습니다. 이날 영상으로 찍힌 해성미사일의 위력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일각에서는 필리핀군 한국제 해성대함미사일 데뷔전이라고 불렀는데, 미국을 비롯해 훈련에 참가한 14개국이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중국 국영 언론은 이 시험 발사가 도발적이라고 했지만 필리핀 네티즌들은 이 장면을 보고 기뻐하며 흥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 메이드 인 차이나. 드디어 필리핀 해군 함정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을 봤다. 역사적인 미사일 시험을 치른 필리핀군을 축하합니다. 한국형 시스타 대함 미사일의 성공적인 운용으로 필리핀 해군은 드디어 미사일 시대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산다라박 미사일인가요? 이를 본 중국은 몸서리칠 것이다. 비록 훈련이지만 한국산 군함에서 한국산 함대함 미사일로 중국산 유조선을 격침시킨 것은 필리핀군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고, 필리핀 국민들에게는 그동안 중국의 위협에 억눌렸던 것들이 다 해소되는 듯했습니다. 중국산 유조선이 검은 연기를 뿜으며 격파되는 것에 온 필리핀이 환호하며 통쾌해했습니다. 재미것은 한 필리핀 매체가 이번 훈련이 진행되자 서필리핀에서 관측되는 중국 선박수가 줄어들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필리핀군 대변인 프란셀 마가레스 파디아 대령은 처음에는 급증세를 보였지만 이번 주에는 서필리핀에서 중국 선박의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사가 특히 주목받은 이유는 필리핀이 도입한 해성미사일의 위력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표적함이 바로 최근 필리핀을 괴롭혀온 중국산 유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군 관계자들은 이 훈련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태연하게 말했지만, 미국과 함께 중국의 대만 침공을 상정해 벌이는 이번 훈련에서 다분히 중국산 유조선을 적함으로 침몰시킨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군이 벌이는 이번 훈련은 적군에게 빼앗긴 대만과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인근의 필리핀 섬들을 탈환하고 적군 군함을 격침하는 시나리오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필리핀을 침공했을 때를 대비한 것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과 남중국해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전쟁 훈련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필리핀 12mm 영해박 남중국해에서 첫 실시되는 훈련으로 그 규모가 역대급입니다. 특히 훈련 장소의 일부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공해에 해당합니다. 미군과 필리핀군 16,770명 이외에 호주 프랑스군도 참여했으며 한국, 일본, 인도, 태국, 뉴질랜드, 독일 등 14개국도 참관했습니다. 양국군은 대만과 가까운 필리핀 최북단의 한 섬, 또 영유권 분쟁 대상인 스프레틀리 군도에 인접한 팔라완 섬 주변의 한 섬이 적군에 빼앗겼다고 가정하고 이를 탈환하는 모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1999년 해당 암초에 좌초한 자국 군함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물자를 보급해왔으나, 중국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물대포 발사와 선박 충돌로 필리핀 보급선 접근을 차단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중국 해안경비대가 필리핀 선박에 고압 물대포를 발사했습니다. 당시 필리핀 선박은 자국 어부들에게 연료와 식량, 물을 공급하던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날아오는 물대포에 선박 안테나가 박살났습니다. 이에 필리핀은 중국 선박이 괴롭힘, 들이받기, 위험한 기동 및 물대포 사용 등을 했다며 중국 특사를 소환해 항의했습니다. 이에 지난 6일 AFP 통신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 선박에 대한 보복으로 물대포를 쓸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중국 해안경비대와 선박을 따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며 물대포를 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물대포를 쏘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중국 군함은 함대함 미사일 등 막강한 힘이 있었지만 필리핀은 그동안 이에 대응할 미사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한국산 함대함 미사일로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군함에서 최초로 함대함 미사일 발사되는 것을 신기해하며 이제 중국의 위협에 당당히 대응하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화제가 된 해성 미사일은 이미 지난 콜롬비아에서 놀라운 위력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우리나라가 콜롬비아에 수출한 함대함 미사일 해성이단 한 발로 표적 함정을 격침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호위함에서 발사된 해성 미사일이 표적함 상공에서 수직 고속 낙하에 표적 함정을 명중했습니다. 표적함은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완파됐고 이내 침몰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은 지난 2019년에도 훈련 중 해성을 발사해 표적 함정을 격침하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었는데 지난해 공개된 영상은 4년 전에 비해 더 강력한 위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필리핀은 콜롬비아 해군이 도입한 한국산 해성에 큰 인상을 받고 자신들도 도입해 이제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밀고 나오는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6.25 전쟁 때 7,420명의 군대를 파병해준 국가로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서도 항상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왔습니다. 이에 한국은 수많은 무기들을 무상 공여해 주었고 필리핀은 FA-50 호위함 등 한국산 무기들을 연이어 도입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해공 군력을 전개하자 필리핀을 비롯해 동남아 국가들도 군사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의 남중국해 갈등은 90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중국은 1953년부터 남해 구단선을 자의적으로 긋고 남중국해 90%를 중국의 소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남중국해에 집착하는 이유는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30%가 오가기 때문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다에 36억 배럴의 원유와 엄청난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요즘 극심한 더위로 전력 사용량이 치솟으면서 화력발전소가 연료 수급 문제로 가동을 멈췄는데 필리핀 내 가스가 곧 고갈될 전망이라서 남중국해 가스 개발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때문에 자원 개발은 막혀왔고 최근 어쩔 수 없이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 폭격기와 항공모함 등을 보유한 중국의 막강한 군사력에 동남아 국가들이 정면으로 맞서기는 어렵지만 남중국해를 거침없이 누비는 중국해 공군을 견제하고 배타적 경제 수역의 이직과 영해 및 영공 등 안보 경제적 이익을 지키려면 군사력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이들 국가들은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호위함에 이어 이제 잠수함까지도 한국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첫 잠수함 부대를 한국산으로 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2월 필리핀은 중국과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해양 전력 강화를 위해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10년간 47조 원이 투입될 사업에 잠수함 구매를 포함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주변국들과 달리 필리핀군은 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필리핀 해군 서부사령부 로이 트리니다드 대변인은 우리 해군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영토와 주권을 지킬 것이라며 임무 수행을 위해 잠수함 23척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리네오 에스피노아야라이에니오 크루즈 에이스피노 필리핀 국방부 차관이 하나오션을 극비리에 방문했습니다. 필리핀이 군 현대화 작업으로 잠수함 2척을 도입하는데 하나오션의 군함 건조 능력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필리핀은 2조 원대 잠수함 2척을 한국에서 도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FA-50을 2014년 12대를 도입해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하며 큰 성과를 맛봤는데 지난 3월 FA-50의 업그레이드 사업을 구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2022년 필리핀은 KF-21에도 관심을 보이면서 총 12대를 사고 싶다는 의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자 하는 남중국해는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지역으로 필리핀 못지않게 우리도 이 지역이 중국 손에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에게 뛰어난 한국산 무기를 공급해서 중국의 확장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 DSCA의 수장이 방한했습니다. 미국 방안보협력국은 미국 국방부의 무기 수출 관련 기관으로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무기의 수출을 허가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이 기관의 수장이 한국에 와서 극비리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찾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13일 주한미국상 공회의소 항공우주방산위원회 주최로 열린 원탁토론회에 지머시 미국방안보협력 국장이 참석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과 제휴의 전투기용 엔진을 생산하고 있는데 한국산 전투기 KF-21에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개발한 F414 엔진이 탑재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인도네시아, 사우디 등의 수출을 추진하면서 미국 방안보협력국의 협조를 구하려고 허쉬 국장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허쉬 국장이 가장 눈여겨본 곳은 FA5001이라고 했습니다. 허쉬 국장은 경남 사천에 있는 KAI 본사를 찾아가 FA50 생산 시설을 둘러봤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 지금 미국에게 FA50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겐 지금 하루빨리 훈련기 도입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KAI는 FA50을 판매하며 미국산 레이더와 미사일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FA55PL은 미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 능동전자 주사의 ESA 레이더, AIM-9X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록히드 마틴의 스나이퍼 포드 표적 추적 장치와 레이저, 유도폭탄, 공중급 유장치 등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FA50은 한국의 기술도 많이 들어갔지만 여기에 미국산 레이더와 미사일까지 달아서 팔고 있기에 미국은 이를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허쉬 국장의 방문을 눈여겨보는 이유는 최근 미국과 일본이 훈련기를 공동 개발한다는 말이 나온 후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T-50은 미 공군 차기 고등 훈련기에 도전했다가 탈락했습니다. 당시 선택받은 훈련기는 미 보잉사와 스웨덴 사브가 내놓은 T-7 레드호크였습니다. 하지만 T-7 레드호크는 각종 기술적 문제로 전력화 일정이 잇따라 지연됐습니다. 이에 이제 3년 내에 도입되는 이 해군의 전술임문기와 고등훈련기, 미 공군 전술임문기 사업을 합쳐 총 500여 대 규모 사업에 FA50이 또다시 도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FA50은 한미가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할 수 있는 전투기로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하면 우방국 시장 진출 등 고등훈련기 및 경전투기 시장에서 1300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돌연 미국과 일본이 훈련기 공동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FA50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일본의 T4 훈련기는 1988년부터 실전 배치된 훈련기로 총 212대가 생산됐는데 현재 기체가 심하게 노후돼 전투기 조종사 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보잉 사브가 개발 중인 고등 훈련기 T-7A 레드호크가 있는데 개발에 문제가 생기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미국이 차세대 고등 훈련기로 개발 중인 T-7업 파생형 도입을 염두에 두고 공동 개발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T-7호를 도입한다면 공동 개발을 제안했지만 실제 일본 업체의 개발 기여도는 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T-7호가 여러 테스트 결함을 보여 미 공군의 첫 운용 시점이 2028년까지 연기됐다며 일본은 미국과 손잡고 라이선스판 T-7호 가칭 T-7AJ를 비교적 싸게 얻으려는 노림수일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공동 개발이기보다는 미국은 일본과 함께 구입해서 싸게 도입하려 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T-7호가 개발이 지연되면서 개발 자금에 대한 부담이 커졌는데 일본을 끌어들이면서 이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훈련기를 그냥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정말 미국과 함께 새로운 자국 훈련기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공동 개발을 말하면서 개조 자유도 혹은 항공기 요구 성능이라든지 일본 주도로 포함시켜 간다든지 그런 것이 가능한 범위에서 국제 공동 개발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위험 분담 차원에서 함께 개발할 뿐 주도권은 자신들이 쥐겠다며 사실상 독자형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미 해군은 항공모함에서 쓸 수 있는 차기 함재용 훈련기를 원하고 있는데 일본은 해군용 훈련기가 아니어서 양국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미국과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 좌초되었던 것처럼 이번 훈련기 개발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당초 미국 방산기업 록히드 마틴과 함께 미쓰비시 중공업이 차세대 전투기를 함께 만들려고 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러시아의 위협 등으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 했지만 최첨단 기술은 공유하지 않는다는 미국 측 방침에 따라 좌절되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일본이 F-22, F-35 제작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일본은 중요한 핵심 기술을 로키드 마틴에게서 가져오려다가 무산된 것입니다. 한국도 KF-21을 개발하면서 핵심 4대 기술을 전수받지 못했는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기술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기술 공유가 가능한 영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T-7가 개발의 난항을 겪으며 예정된 기간보다 수년 늦어졌기에 훈련기가 빨리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일본이 원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훈련기 개발에 시간을 쓸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미 검증된 훈련기 T-50, FA-50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탁월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일 공동개발 훈련기는 T-7A 기종의 파생형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있지만 일본이 보잉의 T-7가 아니라 로키드 마틴과 T-50 기반으로 전술 훈련기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문제 많은 보잉의 T-7보다 로키드 마틴의 T-50을 선택할 가능성 높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일본은 훈련기를 개발하기보다는 도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후보 기종으로 이탈리아 M346과 미국 보잉의 T-7가 경합을 할 것을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KAI의 T-50을 참여시키려는 방위성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훈련기를 개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이 나오면서 FA-50의 미국 진출에 대한 희망은 아직 꺼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FA-50은 T-50을 2011년 경전투기로 개조, 양산하면서 탄생했는데 당시에는 말이 많았습니다. 경전투기가 무슨 소용이 있냐, 고등훈련용으로는 과도한 성능이라고 했는데 훈련기로 사용하는 경전투기 치고 성능이 좋고 최신 전투기에 비해선 기능은 떨어져도 가격은 싼 특징이 큰 기회가 됐습니다. 훈련기와 전투기로 다 쓸 수 있어 국방비가 부족한 동남아 국가들은 가성비 좋은 전투기라는 매력적 선택지가 된 것입니다. 또한 한미연합훈련에 투입돼 미국산 전투기와의 높은 호환성도 증명됐습니다. FA-50은 최근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놀라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와 이라크, 폴란드에 이어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 FA-50 전투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14대를 도입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콜롬비아도 8천억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FA-50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콜롬비아는 사업비로 FA-50을 총 16대를 구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극강의 가성비를 뽐내는 FA-50을 가장 잘 쓰는 곳은 필리핀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필리핀 공군이 훈련 중 FA-50으로 미 F-21을 격추했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필리핀 공군은 자국군이 한국에서 도입한 경공격기 FA-500I, 5세대 전투기인 F-21을 잡아내는 역사상 유례없는 성과를 냈다며 항공기 앞 유리에 관련 정보를 표시해주는 증강현실 화면 HUD를 기사에 함께 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F-22가 가장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은 중거리 교전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며 FA-50과 F-22가 도그 파이팅이라고 부르는 WVR 가시권 환경으로 들어와서 훈련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능력의 격차가 줄어드는 영역이 생길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FA-50이 F-22를 잡을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필리핀은 이것을 가지고 최근 남중국해에서 충돌하고 있는 중국에게 보란듯이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빌리빌리에서는 한국형 F-16 소형 버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전투기인 FA-50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FA-50의 놀라운 능력을 소개했는데 여기에 한 중국 네티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과 싸울 때는 F-22의 그립자조차 보여서는 안 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무기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해왔던 일본이 최근 6세대 첨단 전투기 수출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평화헌법을 지켜야 하는 일본이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것인가? 안팎의 시선이 쏠렸는데요. 일본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전투기 수출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일본과 방위장비 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15개국에는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6세대 전투기가 없습니다.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기술력도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쇼를 벌이느냐?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 전투기는 2035년이 되어야 실전 배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세 나라가 불협화음을 내지 않고 순조롭게 개발에 성공한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오는 203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한 세 나라의 전투기 개발 사업은 현재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성능과 사양을 확정짓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럼 일본은 왜 전투기를 팔 수 있는 나라인 것처럼 이런 쇼를 벌인 것일까요? 일본 정부와 일본 방산업체가 단숨에 글로벌 방산 강국의 대열에 오른 한국의 방산 수출 성과에 자극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방산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평화헌법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아베 정권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일본은 헌법을 수정하며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가속화했습니다. 이번 전투기 수출 승인도 보통국가 전환 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평화헌법에 따라 무기 수출을 제한해왔던 일본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했다는 뉴스는 곧 외신을 타고 전 세계에 보도되었고, 외신들은 이것이 전후 평화주의 원칙에서 벗어난 결정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일본 내에서조차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카다 카츠야 일본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일본 정부가 전투기 수출을 허용하자 헌법의 평화주의에 근거한 이념을 바꾸게 되는 것은 아닐까? 라고 말하며 이번 결정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AP통신은 일본은 오랫동안 군사장비와 기술의 이전을 제한하고 치명적인 무기의 수출을 모두 금지하는 엄격한 정책을 유지해왔다. 반대론자들은 기시다 총리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을 제공하거나 주요 정책 변경에 대한 승인을 구하지 않고 전투기 사업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자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런 우려를 인식한 듯 일본의 평화주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일본은 현재 비밀리에 개발된 치명적인 무기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실전에 사용하기 위한 판매는 하지 않을 것이다. 당분간 개정된 지침은 공동 개발할 전투기에만 적용되며 수출 때마다 국무회의 결정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일부 비살상 군사물자를 수출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12월 일본이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는 패트리언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군수품을 대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때에도 일본 내부에서는 평화헌법에 위배된다며 찬반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평화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일본이 전투기 수출의 길을 열어놓은 이유는 물론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웃나라 한국의 커지는 방산 위상을 보면서 한국에 뒤처지기 싫었고, 그래서 전투기 수출 가능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방산 시장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2021년 폴란드에 KEK9 등 각종 기갑 차량을 판매하는 등 세계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탄탄히 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한국의 방산 수출은 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성과를 냈고, 특히 작년에는 폴란드 외 수출이 68%나 증가하며 수출 대상 국가가 다양해졌습니다. 전투기 수출 역시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뛰어넘어 2022년에 비해 321% 증가한 10억 1천만 달러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성과를 보면서 그간 평화헌법에 가로막혀 방산 수출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던 일본은 배가 아팠을 것입니다. 지금 일본 방산업체들의 사정은 더욱 안 좋습니다. 일본 방산업체들은 기껏 개발한 장비들도 일본 자위대에게만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이 가능한 한국 업체들에 비해 제품 개발 시 채산성이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일본 업체는 방위성과 계약 시 평균 8% 정도로 이익률을 상정하고 있지만 재료비 급증 등을 이유로 실제 기업의 영업이익은 23%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일본 업체들은 방위산업에 뛰어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한국 방산업계의 성장을 눈으로 본 일본 정부는 다시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업체 소멸이 자국 방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자극을 받은 셈인데요. 하지만 마음만 먹는다고 하루아침에 방위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일본 기업의 수출 경험 부족, 일본 내 순수한 방산 업체가 없다는 점 등이 한계로 작용하면서 일본이 단시일 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를 만든다는 계획은 아직 설계와 예산 확정 단계에 불과한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를 제3국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는 뉴스는 그야말로 공허한 외침입니다. 반면 한국은 벌써부터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AI 엔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만 번째 엔진인 공군 TA-50 훈련기의 F404 엔진을 생산하고 항공엔진 1만 대 출하식을 열었습니다.
출하식 이후에는 KF-21에 장착할 F414 엔진 생산을 위한 스마트 엔진 공장 착공식도 진행했습니다. 한화가 오는 2025년까지 약 400억 원을 투자해 약 5,000평 규모로 조성되는 스마트 엔진 공장은 IT 기반 품질 관리와 물류 시스템을 갖춘 지능형 공장으로 지어집니다. 한화는 엔진 1만 대 생산을 달성하면서 2030년 중후반까지 한국 정부와 함께 KF-21 엔진과 동급 수준인 1만 5천 파운드급 엔진 개발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기존에는 해외 업체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국산화 기술 협력 생산을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전투기급 독자 엔진 기술을 확보해 자주 국방을 실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2029년 약 150조 원 규모를 넘어설 글로벌 항공 엔진 시장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진입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보관입니다. 또한 한국은 국내 업체를 중심으로 한 항공 엔진 분야 생태계 조성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첨단 독자 엔진을 개발하고 향후 무인기와 민항기 엔진 등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인데요. 한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AI와 유무인 복합 운용 등이 요구되는 6세대 전투기 엔진 핵심 기술인 엔진 일체형 전기 시동 발전기 ESG와 세라믹 복합 소재 개발 등의 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든든한 투자자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스텔스 기능을 넘어 인공지능, 유무인기 복합 기능을 장착한 사우디는 그동안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국을 찾지 못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일본은 지난달 6세대 전투기를 공동개발하기로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 조약에 서명했고 2035년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이지만 사우디는 여러 차례 GCAP 참여를 희망했음에도 일본은 참여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우디는 유럽 밖으로 눈을 돌렸고 한국을 찾은 것인데요. 얼마 전 한국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고위 관계자들은 사우디를 극비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칼레드 빈 후세이 알 비알이 사우디 국방부 차관 등을 만나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에 관해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정부는 6세대 전투기가 시급한 사우디에 한국이 독자 개발한 KF-21을 바탕으로 개발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KF-21의 블록블라크 3단계 성능 개량을 통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6세대인 유무인 복합체계 MUM-T-MUMT를 사우디의 긍정적인 반응에 한국은 곧 추가적인 협의를 할 예정인데요. 사우디는 이미 한국 방산 무기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인 천공 EM-SAM을 사우디 수출했는데 규모는 약 32억 달러, 4조 2,528억에 달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인 KF-21을 기반으로 추진하게 되는 한국과 사우디의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성사될 경우 한국은 세계 항공 수출 시장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